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네. 그 이제 폭풍의 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말하자면 그 버지니아 울프가 작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을 읽고서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네. 폭풍의 언덕을 살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이 버지니아 울프가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자기만의 방에서도 여러 작가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또 다른 버지니아 울프 글을 읽어보면 아마 제일 좋아했던 제일 따르고 싶었던 작가는 어쩌면 제인 오스틴 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브론테 자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브론테 자매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네. 폭풍의 언덕보다 오히려 제인 에어가 네. 샬롯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가 왜냐하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품에서 보일 수 있는 여성의 어떤 독립이라고 네. 하는 것은 오히려 제인 에어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네.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네. 폭풍의 언덕은 물론 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또 여성이 나옵니다. 여성 주인공이 매력적인 여성 주인공이 나오지만 사실 주인공은 어떤 의미 뭐 히스클리브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캐서린의 경우는 그 제인 에어 같은 어떤 독립성이라 할까 또는 열정이라 할까 이런 측면보다도 대단히 인간적인 그죠? 네. 그 히스클리브를 사랑하다가 또 이 에드가 해링턴하고 또 결혼하게 되는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럴까. 좀 딜러웨이 부인에 가깝죠. 그렇죠. 좀 방황하는. 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인간적이긴 한데 제인 에어가 어린이죠, 캐서린은.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오늘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브론테 자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 이 뭐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 그 다음에 에밀리 브론테, 그 다음에 앤 브론테 두 살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생이고 네. 네. 그 언니인 샬롯 브론테가 16년생, 1816년. 그 다음에 이 앤 브론테가 1820년생. 두 살 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샬롯 브론테는 39살까지도 살았어요. 근데 에밀리는 30에 죽고, 그다음에 앤은 29에 죽고, 대단히 좀 짧은 그런 그 방명의 여성 작가들이었는데. 참가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그 당시 여성들, 물론 남성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오래 살아요. 89세까지, 그죠? 근데 물론 또 아들 하나도 있습니다만, 아들도 또 일찍 죽죠. 얘는 또 알코올 중독으로 또 일찍 죽는데, 여성들이 유독 이제 일찍 죽은 이유는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초엽 전후로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절제라 그럴까? 검역이라 할까? 이런 거를 요구한 그런 그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도덕 때문에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아원에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죽습니다만 이 세 자매를 전체 형제는 6명인가 그렇죠? 아들이 하나 있고 일찍 죽은. 그다음에 이 샬롯 브론테 위로 또 언니 둘이가 있고 해서 세 사람 일찍 죽고 나머지 세 사람이 작가로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하워스라고 하는 그 영국 욕셔 지방의 동네는 아직까지 그 자매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박물관 같은 게 유물 같은 게 남아 있고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가 봐요. 그 한국의 해설도 있을 정도니까. 저는 하워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욕셔 리버풀 쪽, 맨체스터 이쪽은 이제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19세기 초반, 이 소설이 나온 게 1847년인데, 에밀리 브론트가 죽기 1년 전이죠. 29살 때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쓰여진 19세기 초반, 19세기 전반기만 하더라도, 런던보다도 이 맨체스터나 리버풀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리버풀이라는 데가 또 그 산업혁명의 중심지, 그러니까 맨체스터에서 주로 직물 같은 걸 생산하면은 리버풀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타이타닉호 이야기 있잖아요. 타이타닉도 리버풀에서 출발하죠. 그러다 이제 좌초가 당연히 배가 깔아앉게 되는데, 리버풀이 뭐 20세기에서 특히 비틀스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만은 19세기 초반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노예시장이 있을 정도로 좀 역사가 좀 비참하다 할까요? 그런 동네에서 이 폭풍의 언덕의 남자 주인공인 히스클립이 이제 그 리버풀에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언쇼 집안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리버풀에서 데리고 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검은 눈, 뭐 검은 머리, 뭐 영어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뭐 집시라는 얘기도 있고 흑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영화에서도 뭐 최근 영화에는 흑인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영국의 산업혁명기의 초기에 19세기 초반에 대단히 좀 이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어두운 이야기죠. 근데 어두운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또 좀 그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에밀리 브론테가 뭐 거의 그 3자매 모두가 하우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 지금도 굉장히 뭐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는 뭐 몇천 명 정도,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살다가 잠깐 이제 그 20대 초반에 벨기에에 가가지고 뭐 학교 뭐 교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서 살면서 작품을 쓰고 죽었는데, 1년 뒤에 죽었는데, 뭐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인기가 없었다고 호평을 받았죠. 근데 언니가 쓴 제인 에어는 좀 평가가 좋았는데 호평이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불운하게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폭풍의 언덕이 뭐 제인 에어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 할까요? 뭐 영화도 몇 번이나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좀 더 그 내용이라 할까 말씀을 좀 대충 제가 배경 이야기를 했고, 네. 좀 독특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고딕 소설의 전통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넬리라는 화자, 넬리 딘이라는 화자를 설정했다는 게 이 작품의 좀 특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캐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캐시라는 인물은 넬리의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인물이고, 그 넬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 거기 보면 뭐 그리스어하고 뭐 빼고는 다 책장에 있는 책 다 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인 계급이면서 그 세대를 다 관찰하고 다 평가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넬리 하인 계급의 어떤 인물을 설정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영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항상 뭐 귀족이나 상류층이 나와서 자기들이 주인공으로 대화하고 파티하고 이러면서, 그 하인 계급은 거기 이제 음식 날라다 주고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봉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항상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이제 작품들에서 보다 보면은 자기가 동일시하는 게 그 귀족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날라다 주고 그 파티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게 저는 항상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상하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뭐 자유나 평등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그 작가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하위 계급은 하나의 그림자로 배경으로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작품 이제 그런 소설 다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넬리라는 화자가 굉장히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캐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순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계급으로서의 그 오만과 그 제멋대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넬리가 그런 걸 포착하는 그런 지점이 물론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어느 정도 깊은 관련이 좀 약한 고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에밀리 브론테의 시각이 아닐까 싶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봉건적인 완고한 계층적 구조가 허물어져 가는 그 시기를 조명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에밀리 브론테는 넬리였다는 거죠. 캐스빈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굉장히 진보적인 그 시선, 네, 그런 걸 좀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초엽에 사실은 이 브론테 자매 아버지가 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당시로서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만 아일랜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단한 엘리트인데도 그 하워스라고 하는 조그만 이게 어디까지 됐을지. 내 끊겼지만 좋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히스크립이라고 하는 좀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구계자라 아웃사이드 한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그 인간관계의 형성은 언쇼와 린턴이라고 하는 두 집안의 이야기죠. 캐서린이 이제 언쇼 집안의 장녀 외동딸인데 그 오빠가 이제 흔들리고 근데 이 집은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드링 하이츠라고 하는 게 집 이름이죠.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하이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죠. 부드링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 그 막 불면 막 이렇게 문이 흔들리는 뭐 그런 소리를 워드링이라고 하는가 봐요. 워드링 하는데 그 워드링 하이츠라는 게 사실 황무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황량한 가운데 서 있는 게 말하자면 어떤 그 미개라 할까 자연이라고 할까 이런 걸 상징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반면에 이제 막 그 파티가 열리고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어떤 영국의 전형적인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부유한 집안을 상징하는 린턴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명화된 그런 말하자면 자연과 문명 또는 미개와 문명, 문화 뭐 이런 대조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저는 참 재밌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자신은 자연화적인 어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또 문명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히스크립하고 맺어지지 않고 이제 에드가 린턴에게 결혼을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첫째 하나 있고, 난 에드가 그런 이제 그 전에 이미 결혼하기 전에 히스크립과 이
캐서린이 헤어지고 뭐 헤어졌다고 할까 뭐 좀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히스클립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돌아오는데 어디선가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짧은 굉장한 시간에 신사가 되어가지고 3년 만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1939년 영화에서는 미국에 갔다 온 걸로 돼 있는데 소설에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아무튼 한국에서 만든 그 1960년에 만든 뭐 눈보라 고개인가 뭔가 하는 눈보라 치는 고개 하는 이게 또 막 이 폭풍의 언덕을 한국화한 자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홍콩에 갔다가 3년 만에 부자가 되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이름이 히스클립이 아니라 창호가 창호 씨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복수를 하죠. 이 케이시하고 말하자면 이 에드가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에드가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케이시의 시누이가 되는 이사벨라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두 집안의 이 복수의 이야기들이 이제 얽히게 되는데 결국은 화해를 하죠. 화해하는 걸 끝나고 히스클립도 그 집요한 어떤 복수를 끝내는. 그러니까 어떤 그 말하자면 피차별 대상, 뭐 어떤 의미에서 인종차별 그런 그 관련해서 히스클립이 처음에는 차별 대상이었다가 후반에 오게 되면 스스로 차별하는 거죠. 이사벨라를 괴롭히고 케이시를 결국 케이시가 죽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자녀들을 또 이렇게 결혼 뭐 반대하고 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밀리 브론테가 나름으로 19세기 초엽의 그런 영국이 대영 제국화되는 과정에서 이 뭐 아일랜드 사람 또 흑인 뭐 노예 출신들 뭐 집시 이런 많은 복잡한 어떤 그 우리 지금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라 할까요? 이런 인종들의 갈등. 말하자면 여러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면서 생겨난 사랑과 비극, 복수와 비극 뭐 이런 주제를 다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직 있잖아요. 인종차별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훈도 주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 영화를 보면은 히스클립과 캐서린의 어떤 사랑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부죠 소설에서는 근데 후반부에 할 수 없네. 선생님 또 다른 아까 넬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히스클립하고 이 케이시나 이제 스토리의 독특함은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세 자매가 그렇게 다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은 아마 그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특별한 감수성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환경 속에 살면서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저는 그것도 좀 유심히 봤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고,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원초적인 인간의 감수성을 그려냈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에밀리 브론테한테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끌어져 나왔다는 거, 그런 것은 물론 그 당시가 또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권위가 좀 쇠퇴해가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완벽하게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뭔가 그러니까 종교성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리고 남은 그 어떤 인간의 뭐 정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줬을 거고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 질서 속에 편입돼 있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점이 평가받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진짜 아주 그 복잡한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계속 옷을 입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필요해지는 소유도 많고 또 뭐 사회적인 그 뭐 평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벗어날 수 없게 더 이상은 이제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이제 문명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다 이제 벗겨내고 그렇게 이제 그 두 영혼이 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는 결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투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강렬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전통적인 의미의 청교도적인 그런 도덕관념에서 네. 분명히 벗어나 있죠. 네. 그러나 뭐 폭풍의 언덕이든 제인의 어떤 결말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 지금 뭐가 문제지? 괜찮습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폭풍의 언덕을 저는 그 몇 차례 영화가 네. 중점적으로 다룬 히스클립과 어떤 그 캐서린 사이의 슬픈 어떤 좀 절망적이기도 네. 하고 그런 그 어떤 슬픈 사랑 네. 그러면서 또 집요한 그런 사랑 네. 뭔가 좀 특히 히스클립의 어떤 그런 지병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사랑이라기보다도 뭐라 할까 어떤 그 어떤 집요한 그런 네. 쪽에 그 뭐라 할까 지금 말하면 일종의 스토커 비슷한 obsession. 그렇죠. 네. 굉장히 막 그 끝까지 네네. 집요하게 그 사랑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좀 너무 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는 그걸 이제 영화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그걸 좀 미화해요. 네. 히스클립이 어떤 그 영원한 어떤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네. 식으로 미화하고는 있지만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심한 거죠. 막 무덤까지 끌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 10대 때는 이런 어떤 막 그 집요한 사랑이 좀 그 매력이 있고 하지만 네. 좀 나이가 들면서 뭐 그 사랑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랑이라기보다도 이 소설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와 함께 네. 이 소설이 다루려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어떤 인간 간의 어떤 차별이 빚어내는 비극 네. 그리고 그 차별을 이겨내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서로의 어떤 다름의 인정 뭐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글쎄 뭐 교훈적이라 그러면은 네. 뭐 좀 싫어할 사람이 있을지 네. 모르지만 네. 뭔가 좀 우리에게 특히 이 시대의 우리에게 네.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결혼할 때 그 사랑하는 남자보다는 이렇게 좀 돈 있는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위대한 개츠비도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것도 사실은 그 개츠비가 예. 이제 실현 당해가지고 복수하러 돌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죠,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명에 이끌리는 여자, 물론 그게 또 약간 이기적 유전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자식을 낳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힘 있는 남자를 그런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뭐 그런 종족 보존의 원리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간 사회에서 항상 그렇게 좀 되기가 쉬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버지니아 울프와도 얘기했지만 남자 수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크리프와 결혼하면 너무 천해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 다 돌아와가지고 그 전에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히스크리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복수 이제 찾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문명이라는 같은 방식의 복수를 이제 선택하는 그렇죠. 거죠. 돈도 네. 벌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역사가 그렇게 이제 문명을 향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극, 그러니까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필연적인 비극의 한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뭐 그런 사랑에 대한 꿈은 사람들이 원초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나. 히스클리프가 그러잖아요. 너는 왜 너를 속였냐고. 사실은 나를 사랑하면서 왜 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나. 네. 그렇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분명히 후회했을 것 같거든요. 캐스린이 그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거기 되게 행복하다고 나와요. 뭐 뜨개질 하고 모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네네. 지금 텔레비전 지금 더 드라마 심하죠.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히스클립이 또 이제 자기가 차별받고 결국 사랑에 배신당하고 했으면서도 그 뒤로는 후반부에 가는 자기 자신이 이제 또 차별하는 네. 또 그 굉장히 막 그 네. 고통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이 소설에서는 뭐 그 역시 캐스린의 어떤 방황처럼 네. 히스클립의 어떤 고뇌가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당이론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오히려 저는 히스클립이 안 그랬으면 좋았지 않나. 이사벨라하고 잘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어쩔까 뭐 이런 생각. 하여튼 뭐 그런 가정법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이 소설에서 그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특히 캐스린이 여성으로서 네. 차별받는 여성으로서의 고뇌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저는 제인 에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고 그런 투지적인 그런 여성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캐스린 같이 나약하고 방황하고 이런 여성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훨씬 사랑스럽죠, 사실. 사랑스럽죠. 네. 히스클립도 역시 이제 좀 난폭하고 너무 뭐 집요하고 뭐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네. 스토커 같은 그런 입장이 어떤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랑에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그 어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포로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점에서 집요한 그런 것이 또 슬프지만 이해가 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소설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이제 글쎄요 뭐라고 할까 비극이 계속 그 이어지는데 2세 3세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화해하는 그런 것이 이 소설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 네, 그렇게 이제 좀 강렬한 성격을 지닌 그 인물 그 만들기가 이 작품의 이제 독창성인 것 같고요. 네. 이상하게 우리가 뭐 좀 자극적인 거 먹고 나면은 심심한 거 못 먹는 것처럼 이 작품 보고 나면 이 어떤 그 막 워스링 하이츠라든가 뭐 히스클리프라 이런 인물들의 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좀 들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런 소설들의 너무 안정된 인물들이 좀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 그 선전하는데 보면은 뭐 서머셋 모험도 이거를 10대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3대 소설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 내면 가장 깊숙하게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꿈이라 그러나 그런 걸 좀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막 죽어서까지도 하나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에서 거의 이제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람 끝까지 찾아온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스클리프가 끝까지 이제 이 여자를 놓지 않는 그런 어떤 좀 에너지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한편으로 좀 위안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우리 모두가 그 히스클립을 어떻게 남성들은 그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어떤 그 한 여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또 집요하게 사랑하는 죽음에까지 뭐 죽을 때까지 뭐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실엔 없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방식으로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또 좀 의문이 요즘 같으면 이제 감옥 가야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뭐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물론 이 소설의 그 지금까지 명성이라든가 영화도 그렇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 소설은 그 영국이라는 사회 19세기 초반의 어떤 산업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잃었을 때 케이스린의 사랑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마력 이게 이제 그 사회 속엔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힌들리는 이 히스클리프는 오직 그것만이 믿을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재산 축적을 위해서 집요하게 남을 그러니까 속이고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한쪽에 남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재산 축적이라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두 집의 재산이 닳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그런 원초적인 애정에 기반에 있다가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인간은 이것만큼 믿을 만한 또 하나의 원천으로서 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변화, 산업화를 거쳐서 자본주의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인간의 영혼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돈의 영혼을 판 거죠? 네. 근데 마지막에는 돈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죽을 때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도.
뭐 하여튼 요새 사실 좀 우리나라의 뭐 막장 드라마들, 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집의 남자가 뭐 부잣집 여성과 뭐 뭐 사랑을 하는데 네. 뭐 여자가 네. 배신을 하고 남자가 네. 돈을 네. 뭐 백만장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뭐 네. 여자를 복수하는 뭐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 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의 좀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만큼 강력한 그 것으로 돈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밀리 브론테는 그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이 소설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그걸 찬양하는 건 네네,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네. 19세기 초반에 1847년 네. 19세기 초반의 영국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사랑과 돈 네. 이 두 가지 주제랄 두 가지 어떤 가치의 갈등이라 할까 네. 모순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뭐 인간 사회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성인의 사회. 성인의 네. 사회. 어렸을 땐 그런 걸 좀 덜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른이 되어서 네. 오늘 뭐 이 정도 네, 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